여수 금오도가 고향인 김길남 씨는 7살 어린 시절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물수제비 뜨고 두꺼비집 만들며 함께 놀아주던 다정했던 아버지가 느닷없이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끌려간 겁니다. 배가 다 안 보일 때까지 쳐다봤어. 어린 아들은 바다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보내고 나서 이렇게 그 어머니가 데리러 오고 그랬거든요. 들어가자 하면서. 여수 지역에는 군경의 총칼에 부모 형제를 잃어야 했던 수많은 길남 씨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74년 전 벌어진 여순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라남도 동남부에 위치한 여수시는 반도와 섬들로 이루어진 도시로 행정구역은 1개의 읍과 6개의 면, 20개의 동으로 나뉩니다. 젊음과 낭만이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여수. 그러나 여수 곳곳에는 74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지워지지 않는 비극의 역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은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탄약고로 사용되던 굴만 남아있는 14연대 주둔지. 14연대는 1948년 5월 광주 4연대 일대대를 기관 병력으로 여수에 창설된 국방경비대였습니다. 그런데 1948년 10월 19일 육군본부가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항 명령을 내리자 14연대 2천여 명의 군인들이 이에 항명하며 봉기했습니다. 여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10월 19일 날 여수에 행사를 하게 되면 제주 4.3 유족들이 약 한 적게는 30명, 많게는 50명이 올라옵니다. 이분들은 만약의 경우에 여수 14연대가 제주로 내려왔더라면 제주에는 한 명도 생겨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고맙다. 그러면 여수 14연대가 일으킨 것이 반란이냐? 아니다. 항명이다. 한 얘기가 제주 유족들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14연대가 봉기하자 정부는 이를 즉각 반란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경고문까지 발표하며 강경 진압을 펼쳐 8일 만에 여수 지역 치안을 회복했는데 남녀 아동까지 일일이 조사해 불순분자를 모두 제거한다는 경고문에는 이미 민간인 집단 희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은 진압 과정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여수의 치안을 완전히 회복한 10월 27일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담자나 협력자를 색출한다는 명목하에 본격적인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겁니다. 특히 여수 도심권은 육해공군 합동 진압작전의 불바다가 되기도 했을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여수경찰서 옆에 위치한 중앙초등학교는 사건 당시엔 종상국민학교라는 이름이었는데 대표적인 학살 현장입니다. 박이철 씨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도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큰아버지는 여순 사건 당시에는 고문 후유증으로 와병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반군 협력자로 몰렸으며 아버지는 그런 큰아버지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잡혀갔습니다. 시내에서 보니까 석궁락인데 불이 나니까 큰 집에 그가 있으니까 혹시 우리 큰 집에 뭔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냥 올라가다가 잡힌 거예요, 학교다. 거기서. 그리고 여러분 께 박채영이 동생이거든. 그래 같이 끌고 내려와 본 거죠. 이유는 뭐 큰아버지 아버님이 뭐 그런데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닌데
큰 집에 서울학교 때가 불이 확 나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큰 집에가 이제 불이 나니까 어찌든가 보러 가자고 이제 불 나면 옛날 같으면 다 구경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잡힌 거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당시 학교 1층이 경찰서 유치장처럼 이용되어 각 교실에 5, 60명씩 수백 명이 구금돼 있었다고 합니다. 팬티만 입은 채 연행된 이들이 모진 고문과 취조를 당하고 매일 총살이 이어졌으며 일본도를 휘둘러 즉결 처분하기까지 사람이라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무법천지의 만행이 자행된 겁니다. 박이철 씨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이곳에 한 달여간 구금돼 있었는데 얼굴 한번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멀리서 먼치는 바라만 보고 소식만 듣고 매일 그 근방만 맴돌았지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것도 모르지만은 학교를 맴돌고 이제 혹시나 얼굴이나 보려고 총칼 든 형사들이 딱 군인들이 쳐고 있는데 어찌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 군인들은 여수에 들어오기 전 진압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특히 악명 높던 오연대 1대대장 김종원은 여수 상륙 후 무조건 사격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주의 아래 머리를 밀거나 군용 속옷을 입은 사람은 반군으로 몰려 사살되고 중학생 이상의 젊은이들이 학교에 집결돼 처형되는 등 잔인무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종산국민학교에서 바로 처형되지 않고 구금돼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약 3, 4km쯤 떨어져 있는 만성리로 끌려가 총살되었습니다. 만성리는 여수 지역의 대표적인 민간인 희생지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만성리에서의 총살은 1949년 1월 13일과 16일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130여 명이 처형된 것으로 전해지나 실제 희생자 수는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성리 희생지 한편으론 형제묘라는 이름의 묘소가 조성돼 있습니다. 종산국민학교에서 끌려와 집단 학살된 125명의 무덤인데요. 박이철 씨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도 이곳에 묻혀 계십니다. 당시 어머니와 할머니는 군인들이 끌고 온 사람들을 처형하는 장면을 멀리서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이나 할머님 말에 의하면은 5번씩 총살하고 덮고 불 지르고 그러면서 같이 딱 뭐 기름을 찍더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다 듣고 먼 산에서 그냥 다 본 것이죠. 여기는 접근을 못 하니까. 박이철 씨 가족은 외가로 피난을 갔다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여수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때부터 사촌 형제들과 함께 성묘를 하며 묘소를 관리해왔습니다. 세간에는 희생자들이 죽어서라도 형제처럼 함께 있으라고 형제묘라 불린다 전해지지만 지금껏 이곳을 관리해온 박이철 씨는 다른 사연을 들려줍니다. 그때 당시에 저하고 남동생 둘이 오고 서희서 오고 어머니 보고 이제 너희서 맨날 비로 오니까 주위에서 이제 밭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 묘는 세 아들들이 와서 삼형제가 와서 맨날 해년 배마다 벌초를 하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유래가 여기 형제묘다 이제 그리 나와본 거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형제묘를 보살펴온 박이철 씨. 그러나 아버지의 빈자리를 견디는 세월은 지금껏 원통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 원통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세상 자체를 아무런 여건도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라는 그 말 3마디를 한 번도 해보고 크지를 못했기 때문에 원통함과 비통함이 서려 있어서 표현을 못하고 살았었죠. 여기까지. 엑스포 공원이 들어서며 멋들어진 모습으로 변모한 덕충동은
74년 전의 가슴 아픈 역사를 잊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박순애 씨의 기억 속 덕충동은 학살의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끌려 나왔을 때 500가구가 넘는 큰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고 곳곳에 시신이 즐비했습니다. 그 앞에 논에 있거든요. 논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논에 끌고 갔는데 보니까 그 논 옆에도 한 사람이 죽어갖고 있어. 우리 아는 사람인데 남자가. 또 그 옆에 다리가 있거든요. 그 우물 있고 우리가 우물 불기껏 먹는데 거기에도 사람이 죽어갖고 있고 총 쏴서 그런 것들이 다 죽였어. 군인들이 그렇게 맺죠. 당시 40이 넘은 아버지는 다행히도 무사하셨지만 함께 살던 아버지의 동생 3명은 희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박양래 둘째 숙부는 여순 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공주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고문으로 병을 얻은 채 풀려났는데요. 진학군에 의해 종상국민학교로 끌려갔다가 군사재판에 넘겨진 것인데 석방 보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순천 철도국에 근무하던 셋째 숙부는 행방불명됐는데 나중이 돼서야 출근하던 중 진학군에게 희생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압군이 들이닥친 1948년 10월 25일 박순애 씨 가족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논으로 끌려가 저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18살의 막내 삼촌이 동네 청년들과 함께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차에다가 사람 28명인가 싣고 그렇게 가면서 뒤에는 이제 장작을 싣고 가고 그렇게 맸다네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한테 찾아와서 이제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 집을 찾아왔고 당신 아들이 이러고 이렇게 죽었는데. 박순애 씨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할머니와 함께 학살지로 가봤지만 막내 삼촌의 시신은 이미 불에 태워져 수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거기로 갔어요. 가니까 바위가 엄청 커요. 바위가 큰 바위 있는 데가 이렇게 딱 뚫어졌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본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냥 총으로 싹 눈 감겨갖고 쏴버리니까 그래갖고 나무를 차근차근 해갖고 그래갖고 그냥 소각 시켜버렸는 거라. 당시 여수에 들어온 진압군은 육군 제2, 3, 4, 5연대와 12연대, 15연대 등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도심권 중 한 곳인 오림동에서는 12연대가 진압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반군의 주 세력은 이미 산으로 다 올라간 상황이었기에 애꿎은 마을과 주민들만 진압군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사꾼이던 이정삼 씨의 아버지는 비가 와서 집에서 쉬던 중이었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나가보았다가 군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집에 있다가 사람 소리가 낯선게 그날 비가 왔거든.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나가갖고 그냥 바로 끌려갔지. 그래갖고 끌려가서 뭐 얼마 안 돼서 그냥 죽었지 누가. 군인들은 아버지와 사람들을 집에서 약 500m쯤 떨어진 앞산에서 총살시켰습니다. 이정삼 씨는 당시 군인들이 젊은 사람들만 선별해 처형시켰다고 말합니다. 손이 이제 깨끗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일 안 하게 생긴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만 골라서 그래 죽이고 일 많이 하게 배기고 이제 손이 좀 그저건 사람들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그런 사람은 그냥 다 돌려보내고 그랬다. 그렇게 바로 유세에서 살아온 사람은 살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사람은 말도 못하고 고생도 하고 애를 많이 태우고 살았겠지. 그 무엇도 반군의 협력자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근거 없는 즉결 처형이었고 대부분 시신조차 찾지 못한 가운데 정삼 씨네는 요행히 부친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는 그날 총소리 나버린 뒤에 그 사람을 다 갚은 뒤에 또 가서 우리 아버지 시신을
얻고 내려와서 쭉 있다가 놔뒀다가 이제 뒤에 이제 묘를 썼지. 7살에 아버지를 잃고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아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이정삼 씨. 가족들의 사진을 전문가에게 들고 가 아버지의 모습을 겨우 복원해낸 것으로 조금의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쬐까는 저런 사진 한 장도 없어. 에? 전에는 제가 그래 해서 그렇게 얼른 그렇게 해서 죽어 돌아가신 게. 그래서 이제 한이 돼서 요 사진을 만들어. 그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 할머니 사진, 우리 고모가 2분 있는데 고모 사진, 나 사진 그리 갖고 넉 장을 갖고 오라더라고. 그래 갖고 가깝게 요렇게 이제 저기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말을 해 주길래 그 갖고 와서 우리 이모가 지금 이 정도 살아 계셔. 우리 어머니 동생이.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보니까 살아생전 사진이 똑같다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제가하시고 할머니가 가슴 고생하며 키워주셨다는 정삼 씨에게 부모 없는 서름은 말 못할 서러움이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지 뭐. 아버지가 얼른 돌아가시고 그래 해놓게 나가 학교도 대대로 못 다니고 참 서럽게 컸지. 74년 전 육지와 섬을 오가는 배편 하나 마땅치 않았건만 외딴 섬마을들도 진학군의 만행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길남 씨는 여수 남쪽 섬 금오도가 고향입니다. 가족이 함께 고구마를 수확하고 돌아오던 길 갑자기 나타난 경찰들에게 아버지가 끌려갔습니다. 경찰의 다리를 붙잡고 울어도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3사람이 등장하더니 아버지를 채더라고요. 양어깨를 차더니 총 개머리판 갖고 때리더라고요. 무짝대고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막 울었죠. 잡으니까 그 옆에 논이 있는데 논에다가 발로 차여버리더라고요. 형님이랑 나랑 우리 어머니랑 다 옆구리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울면서 쫓아가니 해안가에 당도한 경찰들은 경비정처럼 생긴 큰 배에 아버지를 싣고 떠나버렸습니다. 훗날 확인한 것은 아버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대구 형무소와 부산 형무소에서 복역했다는 것뿐.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배 2배 정도는 컸습니다. 아버지가 잡혀간 후 김길남 씨는 형님과 함께 매일 바닷가로 나와 먼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근심을 모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너무도 보고 싶었다는 김길남 씨. 그 나무 뒤에서 이렇게 이제 움츠리고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막 울면서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야 된다. 같이 잡혀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집으로. 그래도 우리는 또 뿌리치고 와서 나무 사이를 본 거예요. 아버지는 일이 한가할 때면 바닷가에 아들을 데리고 나와 물수제비도 뜨고 모래놀이도 하며 함께 놀아주던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두꺼비 집 짓는 거. 아버지가 많이 지어줬거든요. 나랑 같이. 김길남 씨는 아버지가 왜 잡혀가 감옥살이를 해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기도 했지만 다 잊고 용서하자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있는 힘껏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시더라고요. 길남아, 이제 잊어라 그거. 아버지 돌아올 수도 없지 않냐. 그렇습니다. 나이가 뭐
지금 살아있다고 해도 살아있을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데 그 있자. 그리고 다 용서해 주자.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거 잊어지거나 용서는 될란지 몰라도 잊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인 율촌면 조아리처럼 도심을 벗어난 외곽 지역에도 여순 항쟁의 여파는 컸습니다. 여수에서 순천으로 가는 기차가 가로지르는 율촌면에는 여수에서 세 번째로 큰 기차역이 있었습니다. 14연대 군인들은 여수에서 봉기한 다음 날 아침 기차를 타고 순천으로 향하다 율촌면의 한 마을에 정차해 마을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기차가 순천으로 여수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은 순천과 여수의 득실부락이라는 곳에 마을 중간을 관통을 합니다. 그 기차가. 그래서 그 기차가 정지를 해가지고 동네 구장반장 나오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구장반장 나가니까 기차에 타게끔 만듭니다. 서장수 씨의 아버지는 당시 마을 이장을 맡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14연대 군인들의 지시대로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여수에 이어 순천 봉기를 위해 이동하던 14연대 군인들은 율촌면 마을 지도자들에게 만약에 대비해 율촌지서 무기고를 지키는 임무를 맡겼다고 합니다. 요 앞에서 이제 기차가 서면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지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서장수 씨의 아버지는 그 길로 역에서 500m 거리에 있는 율촌지소로 가서 무기고를 지켰습니다. 옛날 그 자리입니까 여기가? 예, 지서 그대로 자릅니다. 이후 3, 4일 만에 순천이 진압되면서 더 이상 무기고를 지킬 필요는 없었지만 이젠 부역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아버지는 최대한 멀리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남은 가족들은 군인과 경찰들에게 모진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거기서 이제 피신길에 이제 혼자서 몰래 이 경상도 진해로 피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진해에는 얼마 정도 계셨어요? 거기서 이제 한 1년 넘게 아마 계셔가지고 48년도니까 아마 50년도 되기 전 49년도 말경 아마 자수하고 보도연맹에 가입을 합니다. 아버지가 피신해 있는 동안 어머니가 경찰들에게 마을 당산나무 아래서 매를 맞은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자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보도연맹원이 된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율촌지서로 연행되어 여수경찰서로 이송된 후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여수경찰서까지 갔다가 허탕을 친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건 전혀 모르니까 그때까지도 어디서 돌아가시는가. 저희 어머님은 항시 그래서 80 넘도록까지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혹시나 행방불명 됐기 때문에 오실 줄 알고 문을 열어놓고 사신 저희 어머님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다행히 학살을 피했다 하더라도 보도연맹원으로 가입돼 희생을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수시 봉산동이 고향인 김재식 씨의 아버지는 일본에 징용을 다녀온 후 고향에서 야학을 열고 제재소에 근무하다 여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남산동에 있는 제재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신월동의 14연대 막사 같은 거 수리하는 거 페인트 공사 이런 걸 맡아가지고 공사를 했고 아마 그쪽에서 일본군에 같이 있었던 군인들이 14연대가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글로 연루가 됐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너희 아버지가 인민위원회가 일어났을 때 완장을 차고 있으면서 여수 사람들을 많이 구했다.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여수가 진압된 후 아버지는 군경을 피해 다니다가 가족들이 대신에 고초를 겪자 결국 자수를 했고 이후엔 역시 전향자로서 보도연맹에 가입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신을 해서 예가로 갔는데 당시에 군 추록에다가 특무대원들을 한 추록을 싣고 잡으러 와가지고 없으니까 예갓집 이할아버지하고 이삼촌을 묶어놓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니까 산에서 그걸 목격하고 있던 아버지가 와서 자수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 형무소로 가서 2개월 동안 살다가 죄가 적었든지 이제 석방이 돼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보도연맹에 가입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양쪽 측 어른들한테 들었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여수지부는 1950년 1월 28일에 결성되었고 대부분은 여순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수 지역 보도연맹원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경찰에 연행 혹은 소집되어 여수경찰서와 각 지서에 구금되었다가 7월 16일과 23일경 애기섬이라 불리는 무인도에서 총살된 후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스스로 자수를 선택한 아버지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는 김재식 씨. 그래서 더욱 아버지가 겪은 비극의 역사가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왜 그러냐면은 아마 혼자 사시겠다고 도망을 가셨으면은 이제 잡혀서 돌아갔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도 이제 가족은 다 죽었을 거다 그 당시에. 근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가셨다는 그 마음. 과연 나라면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여순 사건 발생 직후인 1948년 11월 1일 전라남도 보건후생국에서 발표한 여수 지역 희생자 수는 1,300명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진 희생자 수는 124명.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10대와 20대가 78%를 차지해 젊은 사람들의 희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역사의 단면이며 남은 진실 규명은 이제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여수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수 지역 여순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역사기록 정정과 수록, 평화인권교육의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